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4일 오후가 됐는데요. 오후 첫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GP 총격, 그 다음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김정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반 기대 반일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김정은이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 평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기 전에 꼭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태영호, 그 다음에 지성호, 이 두 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사과하라. 그 다음에 국방위와 정보위는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합당 반드시 징계하라. 자중하라. 스파이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초에는 지성호, 그 다음에 태영호 두 분 다 뭔가 이상한 것은 맞다. 예, 다소 관측이 잘못됐지만, 그리고 진실은 가려지기 어렵다. 이런 논평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오늘 태영호 공사 입장문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실감했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아침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의 이틀 동안에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으로 본인을 선택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에 실망이 컸을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 느끼고 앞으로 신중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번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 두 분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비판은 이제 접어두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겸손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이미 북한을 떠난 지 또 오래되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우리가 포용적으로 잘 이해해줘서 그야말로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국가,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GP 총격과 관련해서 액시덴탈,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우발적인 것이라는 거죠. 고의성이 아니다. 이렇게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과연 이게 오발이냐 아니면 의도성이냐,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의도성에 있다. 99% 방점을 두고 논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제 나름대로 과거의 사례, 그리고 김정은이가 처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 필요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했다.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상황, 그리고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관계, 남북한 관계에 포함해서 이런 걸로 볼 때 의도성 있는 도발이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지금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합참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폼페이오도 마찬가지 고의성이 없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죠. 페북에 글을 올려서 도의성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번 인면살상을 은 피했지만은 GP 조준 사격은 김정은의 정치적 메시지다. 첫 번째,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그러니 나와 핵 협상을 하려면 더 큰 값을 지불하라. 셋째, 그것을 위해 나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까지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총탄의 의미는 한국 정부는 빠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P 도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GP 도발은 처음이다.
예, 서해 해안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적은 있죠. 문정부가 애지중지하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향한 총격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합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합참 고의성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주기 본부가 돼버렸다. 군이 아무리 청와대 명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최정예 GP 인민군의 오발탄이라는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부가 동부전선에서 풍악을 울릴 때 북한은 중부전선에서 총성을 울렸다. 적군은 오발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도발하지도 않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크게 방심하면 더 호되게 당한다. 다 같이 합주의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에서 할 놀이이지 대한민국 군 워룸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은 과연 오발인가요? 아니면 의도성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북한군의 조준 사격 여부, 그 다음에 기관총 사용 유무, 사격 발수 및 장소, 그 다음에 경고방송과 사격 시점,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의 기상 조건, 그 다음에 남북 GP 간의 거리, GP 외벽 탄착점 형성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군이 정조준 기관총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이번에 비례 대표로 당선된 신원식 전 합참 차장, 이 신원식 당선자의 평가입니다. 오발일 경우에 우리 군 GP에 조준된 상태에서 설사 1발 정도는 GP 외벽에 맞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오발된 상태에선 총구가 흔들려 가지고 나머지 3발까지 모두 GP에 맞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수가 총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가지고 정조준해야만이 4발의 탄착군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번은 정조준 상태로 총을 고의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소 통일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과거 남북 군 장성급 회담할 때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문성묵 장군이에요. 이 문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군이 평상적 주민 영농 활동을 하면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포장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이 문성묵 장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국방TV로 아주 열심히 활약하는 분이죠. 이 신인균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시계 불량 상태에서 1.5km 이상 떨어진 GP 외벽에 4발 찬착군이 형성됐는데, 이것으로 볼 때 북한군 GP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사거리 약 300m의 7.6mm AK-47 소총으로는 탄착군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발견된 총탄은 14.5mm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보수적인 외교안보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들인데 하나같이 저하고 비슷하게 의도성의 방점을 찍고 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북한 측의 도발, 김정은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순천 인산 비료 공장을 가면서 나타난 이후에 최초의 행태가 바로 도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 금년 연말 11월 3일 날 이제 대선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북한은 어떤 정책과 전략으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그 다음에 외교부, 또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이런 데서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범철 이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 센터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김정은이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북한 체제가 상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GP 공격을 통해서 볼 때 또 건강 이상설이 오랫동안 들끓은 걸로 볼 때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는 걸 증명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볼 때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정상 국가화로 갈 것이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마이클 그린,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CSIS 수석 부소장입니다. 김정은이가 대증당했다 하더라도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거 저하고 비슷해요. 미국 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으로 보고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 최소한도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시 제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는 18년, 19년 정상 국가처럼 대외에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본인이 뜻하는 대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종전협정도 마련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판사판식으로 도발 기조로 바꾸고 있어요. 이걸로 보면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정권에 앉아있는 한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려는 가짜 쇼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정상국가화 노력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폐쇄성, 이번에 보였듯이,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전성은 여전히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남 대미 정책을 구사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도발로 갈 것이냐, 대화로 갈 것이냐, 둘을 섞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대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각에서 코로나 방역 이걸 계기로 해서 대화로 갈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해요. 저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반이하다. 결정적 근거, 여전히 김정은 체제는 코로나가 없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없다고 계속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우리 정부, 미국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방구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 도와달라고 하면 계속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거짓말했다, 거짓말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체제의 정통성과 김정은 자체에 대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신뢰 기반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자가 당착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올 때 외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지원이 개시가 됐어요. 중국 지원만으로 충분하다. 중국 지원을 떠벌릴 필요도 없잖아요. 중국한테 도움받으면 됐지, 굳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을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희박하고 도발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판문점 DMZ 도발을 계기로 해서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비례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와 같은 수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 충돌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중수위 정도의 군사적인 갈등이 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김정은이가 항상 북한 체제의 특성이 뭡니까? 도발하고 양보받고, 그리고 다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도발하고 또 양보받고,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굴종적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저자세 정책 기조를 전면 바꿔야 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응징, 그 다음에 억지 전략을 표출하겠다고 하는, 보여주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공개 표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양분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발전시켜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제도를 빨리 복원시키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하나로 보고 여론 관리도 하고 정책도 구성하고 이렇게 외교안보 진영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절대로 국민을 양분시켜주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나 특히 탈북자들, 당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갈 물리기 작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뤄라. 북한 인권재단 빨리 작동시켜라. 그리고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WMD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최우선순위에 WMD 문제를 놔라. WMD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핵이 있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건강이상설과에서 나왔듯이 그야말로 김정은 체제의 급변 사태 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미국과도 공조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은밀하게 중국과도 협의를 해서 급변 사태 6가지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한 업데이트된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능력을 과감하게 확충시키고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안보에 관해서는요. 국민의 지지 없이는 안보 전략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안보, 또 앞으로 언제 오게 될지도 모르는 국가안보 위기 시에라도 국민의 협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북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저는 요청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대내외 노선, 입장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함께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고 저의 전망과 제가 구상하는 대책에 정부가 어느 정도 따라와 주는지, 그래야만은 초당적인 그야말로 우리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정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